오늘은 제가 이제 그 전체적인 거, 뭐 저희 1강부터 되게 이제 요즘 앞으로의 트렌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경제 기사라든지 이런 거 보고 나서 어떻게 좋은 소스를 얻을 건지, 그게 죽은 정보인지, 뒷북치는 건지 앞으로 갈 정보인지, 그리고 지난번에는 재테크랑 자산 관리를 구분을 해서 내가 그 비중을 어떻게 두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그려갈 건지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행동 재무학이랑 행동 경제학,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그 재테크랑 자산 관리를 해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렸고, 이제는 본인들이 이 바다를 떠나서 배를 타고 이제 그 풍파를 헤쳐나갈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가 이런 법에서 알아야 돼요. 제가 저번에 투자랑 그 도박이랑 그 투자, 그러니까 투기랑 도박의 그 투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리스크 관리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런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건 동일한 건데, 내가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건데,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좀 처음 그림부터 좀 자극적인 그림이 나갈 거예요. 다들 보면 빵 터질 건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뭐 많이들 보신 뭐 주식이나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잠시만요. 이거 왜 안 돼? 많이들 공감하시는, 더 이제 욕설이 있는 그런 사진도 있어요. 뭐 이제 물타기 하다가 대주주 됐다, 뭐 시바 뭐 이런 얘기 뭐 이러면서 되게, 사실 이게 안 먹히는데 죄송한데 그냥 손으로 해야겠다. 죄송해요. 이걸로. 그러니까 다들 투자, 그러니까 재테크 있잖아요.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경험 없으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이제 다들 나는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는 안 그럴 거야 하면서도 관심 별로 없다가 주변에 누가 돈을 벌었대. 그러니까 응? 이렇게 하게 되다가 이제 다 많이 오르는데 이제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왠지 뭔가 사야 될 것 같고,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사요. 물려요. 매수 안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올라가. 그래서 해서 너무 많이 올랐는데, 하지만 이 상투를 잡죠. 그래서 보통 아시죠? 그 무릎, 어깨, 그리고 상투 이렇게 있는데, 잡았는데 10파 이렇게 나오고, 다시 이렇게 오르면 그렇지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매도할까? 아니야, 본전 찾아야지. 물타기 매도했는데 본인이 팔자마자 올라가. 18 이런 거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늘 왜 우리는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지, 인간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요, 그 투기로 변질되거나 도박이 되는 거는, 본인은 투자로 처음에 임했지만 나중에 결국에 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거는 결국 자기 자신이 적이거든요. 그 적은 남 탓을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럼 오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일단 행동 재무학 자체에 대한 개념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학과 공부를 할 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들 뭐 학과 전공을 안 하신 분들도 들어보셔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애들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근데 사실 그거의 전제는 그 모든 경제 주체가 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는 게 경제 그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우린 어때요? 그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머리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전 여친, 전 남친 번호를 누르고 자니?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이성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즘에는 행동 재무학이나 행동 경제학이 뜨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옛날부터 뭐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발전해 오던 그런 학문들이 실제로 그 우리가 그 경제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재무 현상들을 설명할 때는 인간들의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나오고 있다 해가지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행동 재무학이나 행동 경제학을 그 연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인지심리학이나 뭐 차익거래 어려움 이런 되게 학구적인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투자자의 특정한 선호,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성적으로는 이런 판단이 있는데 뇌 취향은 이렇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밀가루 안 먹어야 된다, 흰쌀 안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현미밥 먹으면 꼬들꼬들하니까 싫으니까 흰쌀밥 먹는 거. 그러니까 알지만 내 선호가 있거나 잘못된 신념 같은 걸로 인해서 이제 이런 비합리적인 투자자들의 행동이 있어요. 존재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재무 이론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런 이상적인 현상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행동 재무학의 근간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왜 오늘 이 행동 재무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비이성적인 형태를 잘 알아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안에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군중들, 다수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역발상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있었던 얘기, 다들 투자하신 분들 가상화폐 이슈 있었잖아요. 작년부터 뭐 그 전부터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1비트코인, 가상화폐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으로 이 현상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관심 없어. 나 뭐 그거 뭐 이상 뭐 실체도 없는 거 왜 투자해? 이렇게 하다가 그게 계속 뭐 예전에 뭐 하나당 뭐 40만 원을 지금 70만 원, 100만 원 넘었대. 하려고 하는데 뭐 200, 300 가려고 하니까 뭔가 이제 사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1비트코인을 500만 원에 매수를 해버렸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하다가 쭉쭉 올라가는데 지금 거의 막 얼마 전에는 여러 가지 그 이슈 있어가지고 그 180까지 갔다가 다시 300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단발적으로 뭐 이제 소프트웨어 그 대체로 끝나가지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에 대한 부정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다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투기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현상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가상화폐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녀요. 왜냐면 자기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부정을 했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래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로 돈 버셨던 분들은 그냥 그 심리를 이용해서 오히려 이때쯤 매수하고 인간들의 진짜 바보 같다 하면서 개미들이 달려들 때 이때 매도를 해서 차익을 얻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때 매수를 해서 다 이렇게 본인이 손실을 보는 그런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투자는 나쁜 거야.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기 일쑤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그 약간 철학적인 돛 닦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왜 이런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들이 인간들한테 나타나냐. 과도한 자신감. 이런 과신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시장 수익률 이상을 얻을 수 있다. 왜냐면 솔직히 코스피랑 코스닥 뭐 일단 연평균 수익률 같은 거 보면 뭐 실제로 뭐 4%, 뭐 코스닥은 10년 동안 0.4% 올랐다고 하니까 뭐 별거 없거든. 내가 설마 저거 못 이기겠어? 뭐 하루에 뭐 내가 잘만 선정하면은 뭐 상한가 한 방이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 과도한 자신감. 일단 시장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부들. 내가 그 파도를 이길 수 있다는 의미 아니라 달래주고 내가 대응을 하고 간다는 자체로 임해야 되지, 함부로 이 시장에서 내가 이긴다는 생각으로 임한 사람들은 길게 가지 못해요.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왜곡된 판단. 어느 정도 이거는 초보자 이상에서 내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나 차트도 좀 볼 줄 알고 이런 패턴, 뭐 예를 들어 쌍봉 이렇게 나오면은 올라가고 이런 패턴을 좀 익히면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들 초보 이상의 약간 중수로 갈 때쯤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왜곡된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100% 이 시장은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인간들과 투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는 수급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도 안 그런 사람들. 그리고 군집행동. 아까 보였던 그런 것들이죠. 뭔가 한 명이 좋다 그러면 우르르 가는 거죠. 남들이 투자하는 곳에 나도 따라 투자하는 행동. 그리고 위험 회피. 일단 투자 손실이 발생할 때 더 손해보기 전에 팔아야지 일단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반대인 게, 사람들이 내가 투자 창이 있어서 플러스가 나 있으면 팔고 싶고 마이너스가 나 있으면 팔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를 내가 손실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순간 내가 손실을 본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건 반대로 된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가장 앞으로 이제 하셔야 될 게, 제가 이제 이 행동 재무학 개념 중에 나중에 이제 처분 손익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파는 투자 패턴을 보이는 게 인간의 비이성적인 행동이에요. 왜냐면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일단 사람들은 손실을 보기 싫어해서 반대로 움직여요. 이성적이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나 이론들 요즘에 한참 나오는 그런 가상화폐라든지 반짝 뛰어오르는 것들은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참여자들이 많아질수록 효과가 급감을 하고 수익을 내려면 역발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거 자체를 부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얘기잖아요. 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소리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제 들끓고 그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지 않을 때 사라고 하는 얘기가 그 말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행동 재무학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번 주에부터 복습을 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는지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행동 재무학에 대해서 한번 학술적으로 다 수업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너무 딱딱한 대학교 수업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저번에 제가 한번 뭐 그런 복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기 나이를 30살로 평균을 쳐볼게요. 일단은 지금 보유재산이 한 1,000만 원이고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한다고 했을 때 1년에 1,200만 원이죠. 그럼 내가 언제쯤 10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들 그런 텐텐클럽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인들, 사회초년생들 일 시작해서 내가 살면서 은퇴 전까지 현금으로 10억 모으기 그런 열풍 한참 불었었잖아요. 그럼 10억에 대해서 내가 모을 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모을지에 대해서 플랜을 한번 짜보신 적 있어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일단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처음 나왔던 아마 이 수업 듣고도 끝까지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나랑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정기예금에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우리 정기예금 뭐 평균 금리 수준이 뭐 1.25%라고 생각을 하면 저축은행 제외를 하고 금리가 1%대면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한다고 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모을 때까지는 60년이 걸려요. 그러면은 90세가 되거든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10억 모으는데 70년 걸린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90세, 100세가 돼서 1억 가져서 그때 1억 가지고 달나라 뭐 여행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네. 그런 거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여기 그러면은 10억을 모으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첫 번째로 코스닥 10년 평균 상승률이 0.4%밖에 안 돼요. 되게 의외죠. 최근 10년 동안 봤을 때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까 생각하는 과도한 자신감 나오기 시작해. 코스닥 10년 동안 0.4% 올라고 지금 금리가 1.25%인데 내가 이거보단 잘하겠지. 내가 투자를 하면. 그럼 일단 과도한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내가 단기적으로도 코스닥을 계속 운용했을 때 그 60년 동안 과연 내가 매년 같은 그런 고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뭐 300, 400을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60년 동안 과연 내가 저 이상을 낼 수 있을까? 주변에서 주식 잘한다고 하셨던 분들 중에 그분들 10년 이상 평균적으로 수익 내셨다는 분들 손에 꼽으라면 대한민국에도 별로 없고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했던 게 그래서 재테크랑 자산관리 섞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코스닥 평균적으로 저렇게 오르니까 그 중에서도 오를 종목 내릴 종목을 내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액티브하게 투자를 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저렇게 해서 90세가 됩니다. 그리고 1년 정기예금을 했을 때는 48년이 걸린대요. 그럼 78세. 그리고 코스피 10년 평균 상승률이 3.5%래요. 41년 걸린대요. 그러면 71세. 그러면은 쭉쭉쭉 이거 뭐 금리 4%, 5%대 이거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그렇게 욕하고 있는 국민연금 10년 평균 수익률 5.5%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오히려 제가 지금 뭐 5, 60세 때 그 고객분들 계시면 지금 그 연금 수령자들은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 세대나 조부모님들은 지금 다른 개인연금을 가입할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더 추가 납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국민연금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해외 자산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국내 자산 쪽보다는 더 얘네가 운용을 잘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한 30년 걸린다고 쳐요. 그리고 S&P, 제가 그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글로벌 분산 투자하라고. S&P 500 지수가 53년 동안 평균 상승률이 9.7%예요. 미국 같은 경우. 그랬을 때 22년이 걸려요. 그럼 30세부터 한 55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국내 투자가 아니라 미국에만 투자를 했다고 쳤을 때. 그리고 버크셔 회사 알죠? 그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 여기는
53년 동안 평균 상승률이 20.8%예요. 그러면은 13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40대쯤에는 은퇴하고 싶다고 30대들이 다들 입에 달고 살잖아요. 나는 그 이후에는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놀러 다닐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저번에 7.2법칙 저희가 말씀드렸죠. 내가 모으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 금리를 이제 정했을 때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내 지금 나이가 얼마인지, 그리고 평균적으로 지금 마켓 수익이 어떤 식으로 나 있는지에 대해서 저번에 그냥 보고 그냥 복리가 좋네, 빨리 시작을 해야겠다, 이 정도만 느끼셨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본인의 체력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리스크 감당 수준이나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의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이런 구체적인 플랜을 세우는 게 행동 경제학, 행동 재무학에서도 하나의 일환이에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하나 알려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뭐 빠를수록 좋다, 이건 저번에 대한 그 복습인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큰 차이 없어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게 아까 0.4%와 20%면 뭐 그건 되게 크겠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내가 수익률 조금씩 분산해서 투자하면 할수록 그 시간이 90년에서 10몇 년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생활 속의 행동 제목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젊어 보이는 방법이라든지 살 빼는 방법, 우리가 뭐 몰라서 못 뺍니까, 살을? 몰라서 뭐 계속 먹습니까? 몰라서 운동을 안 합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검색해봅니다. 볶음 만드는 법, 어떻게 하면 피부가 좋아지냐,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면서도 일단 한번 검색을 해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습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습관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게, 주식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이성과 논리적인 계산보다는 비이성적인 이제 습관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투자 기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본인이 안 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고 파는 습관이나 행동이 잘못돼서 손실을 많이 봐요. 이건 심지어 뭐 이런 얘기하자,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몸 만들고 저 사람은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것 같아, 저 사람은 투자하면 늘 돈을 잘 버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서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은 보면은 특징이 있는 게, 그런 게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자산관리나 재테크도 습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 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쟤는 왜 운동도 안 하는데 뭔가 저렇게 늘 그럴까? 근데 그 사람도 뭔가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계속 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든지, 늘 배에 힘을 주고 있다든지, 뭐 은연중에 뭐 음식 식이 조절을 한다든지, 사람들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본인만이 남들이 못 느끼고 본인도 못 느끼는 그 습관이 느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엔 체질 개선이 본인한테도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이 투자해서 고수가 되고 싶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 이거 자체를 뭔가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밥 먹고 그거 하듯이 생활 속으로 이제 익혀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다 크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제 결혼해서 애도 낳아서 애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자녀의 돈 교육법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면은, 일단은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앱도 많잖아요. 그냥 체크카드나 이런 거 연동된 걸로 가계부 같은 거는 따로 작성 안 해도 그냥 내가 체크카드 결제 같은 거 하면 알아서 이제 해주는 그런 걸로 지출 작성하는 거나 푼돈 줄이고, 저는 사실 지출을 그렇게 통제는 하지 않는데 생각보다 본인이 몰라서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300 버는데 한 달에 지출이 500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인데, 본인은 왜 돈이 안 모이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 이제 알겠죠. 저걸 해보면은. 그러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고, 그리고 뜻밖의 수입을 저축하라.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은 보너스를 타거나 뭔가 꽁돈이 생기면 저축이나 돈을 모으지 않고 어디 놀러 가지? 이걸로 무슨 가방 사지? 뭐 이런 생각부터 보통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렇게 뜻밖의 수입은 저축을 하고 돈을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 관리 잘하는 친구랑 어울려라.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운동 잘하는 사람들, 항상 말라 있거나 건강 관리 잘 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맨날 배 나와 있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맨날 야식 먹고 치킨 먹고 술 마시고 하면 똑같이 자기도 배 나오고 관리 안 돼요. 근데 이제 돈 관리도 잘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면은
이런 게 되고 저때 얘기했던 구체적인 재정 목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습관으로 만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걸 내가 재테크를 해야지 자산관리 해야지 이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라는 거. 그러면 또 하나 인간의 비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죠. 코스닥 10년 동안 0.4% 올랐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코스피 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코스닥의 순환매 장세가 올 거야. 코스닥에 투자를 하자. 왜 개미들은 이걸 보시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장세를 끌어올린 건 개인이 아니에요.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저기 보시면은 누적 금액이 보이죠? 근데 코스닥은 어때요?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잖아요. 뭔가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떤 고객분이 좀 공부를 하셨다 그래서 그 주식 진단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가지고 봤는데 수급이 좋아지고 있대요. 코스닥 종목이었어요. 개인만 사고 있는데 그게 수급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뭔가 진짜로 이런 주체에 대해서 하려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밀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코스닥 시장이 오를 거다 이게 하고 있다는 건 개인들이 그냥 물려있던 사람들이 기대감 때문에 지금 많이 사재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 주체에 대해서도 봐야 되고 왜 개미들이 지금 이렇지만 올인을 해서 저걸 알면서도 땅구더기에 들어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주체인지는 모르고 왠지 그냥 올라갈 것 같다. 코스피는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런 거에서 시작하지 말고 저런 주체 파악이나 이런 거부터 하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맨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국민연금 맨날 욕했지만 국민연금 생각보다 운용 잘하고 있어요. 함부로 욕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있으니까 국민연금 안 내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좀 저는 꼬박꼬박 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생각보다 운용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에 IT주들 위주로 조정이 많이 왔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공매도 세력이에요.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나는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 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들 너무 똑똑하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면 공매도 세력들이 나는데 공매도가 뭐냐면 말 그대로 쇼셀링이라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떨어질 걸 생각하고 거기다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은 그걸 사고 나서 올라야지 수익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포지션을 걸어두고 진짜로 떨어지게 되면은 내가 수익을 얻는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실제로 지금 미국이 많이 장세가 좋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달러가 약세면서 제가 신흥국 쪽으로 좋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5월부터 미국의 공매도 잔량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이 말인 즉슨 실질적으로 미국도 좀 과도하게 많이 올랐고 이건 거품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IT주들 위주로 많이 요즘에 조정이 오면서 그게 우리나라까지 나비 효과로 많이 펼쳐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제가 우리나라 국내만 보지 말고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이 많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쪽에 관련된 뉴스나 경제 지표들도 많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언제까지 갈까, 더 갈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그냥 카더라 하는 것만 받지 말고 이런 거에 대한 본인의 좀 근거가 있는 것들 이제 알려드리고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사람들이 막 오른다, 다 오를 거다 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부동산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언젠간 떨어진다. 비관론이 오히려 있을 때는 안 떨어져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 누군가는 팔아서 자기가 싸게 사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너무 낙관론이 팽배할 때 이때 경계심을 내려놓을 때 아까 같은 외인이나 기관들이 확 해가지고 특히 아까 코스닥 같은 애들을 확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 정말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 공매도행 개념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행동 재무학 안에서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행동 재무학 내가 좀 공부를 했다 할 때 손실 회피랑 처분 효과에 대해서 조금 키워드를 알고 가시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이익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지만 손실이 확정되려는 거를 피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이걸 손실 회피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요.
그리고 증권시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익난 종목을 처분하고, 그쵸? 뭔가 내가 누가 추천에 의해서든 내 그거에 주관에 의해서든 샀는데 올랐어. 나 천재인가 봐. 나 진짜 잘했어. 수익 났어. 돈 벌었어.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소고기 사 먹어야지. 했는데 처분했지만 일단은 어떤 남이 추천했던 내가 이제 샀던 간에 손실 난 거는 일단 계속 보유를 해요. 이거는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하는데 이런 현상을 행동 재무학에서 처분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이나 투자해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상투를 잡았을 때 대처법이 처분 효과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보통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상투를 잡았을 때 많은 주변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이거를 손절을 할 건지 물타기를 할 건지. 물타기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본인의 평균 단가를 희석을 시키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주가나 투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귀신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 주가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상투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내가 바닥에서 잡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닥을 보지 않는 이상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고 상투에서 잡았어야 했는데 이게 또 상투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52주 신고가 이런 애들은 내가 상투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더 가는 애들이 있고 그 바닥이라고 해서 잡았는데 계속 52주 신저가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크게 웃으신 분 누구시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투를 안 잡는 것보다 그걸 피할 수는 없다면 즐겨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상투를 잡았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고 배우는 게 손실을 최대화하고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는 길인데 그 처분 효과의 정의는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 자산은 굉장히 오래 보유를 해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익 보고 있는 건 투자 자산은 급히 매도를 해요. 예를 들면 엄청 오래 물려 있다가도 탈출, 빨리 팔아야지. 이익을 보자마자 바로 팔아요. 저 성향 자체,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그 현상을 행동재무학에서는 처분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투자에 있어서 그 마이너스를 안 보시는 분들이 그 HTS라고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그거에 대한 활용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주식 투자를 잘 하시려면요. 다른 뭐 기법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 HTS에 대한 공부를 철저하게 익히세요. 그것만 잘해도 내가 마이너스를 볼 확률은 적어요. 뭐냐면 손절,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더 떨어지지만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 떨어져요. 근데 한 마이너스 5% 떨어졌는데 더 오를 거라고 이제 회복을 할 거야. 그래서 냅둬요. 근데 마이너스 막 지금 한 30%, 마이너스 50% 이렇게 나는 애들 분명히 한두 번씩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잘 하시는 분들은 규칙을 세워놔요. 그게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면 아예 시스템상으로 그냥 자동으로 이 정도 됐을 때 로스컷이 되도록 설정을 해놔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랬을 때 원칙을 세워서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때 할 거다. 로봇 아니잖아요. 스스로도 이성적인 판단이 이게 내가 초반에는 해야지 하면서도 좀 더 무뎌지면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간사한 동물이라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또 지나면 또 초심으로 못 돌아가기 때문에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마이너스가 크게 안 나시는 분들은 항상 저 HTS를 활용해가지고 로스컷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만의 원칙이 있어요. 저는 마이너스 7%가 나면은 그렇게 다시 하고 다시 그게 오르더라도 그 종목에 대해서는 뭔가 한번 팔고 다시 포지션을 취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끝까지 이거를 물고 늘어지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스스로 못하니까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의존을 하는 거 그런 거 자체가 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히 매도만 보고 갈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증권사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럼 만약에 그 두 번째로 손절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소위 물타기를 얘기해요. 여기 이제 추가 매집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주가가 10%까지 추락했을 때 손절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추가 매집을 통해서 주당 매수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물타기를 한 뒤에도 주가가 반등하지 않으면 더 떨어지면 사장이 달라요. 근데 그냥 속은 굉장히 태어난 척 하지만 제발 망하지만 말아라. 상패만 내지 말아라. 이런 느낌으로 1년 지나면 될 거야. 2년 지나면 되겠지?
3년 지나면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본인한테는 이거에 대해서는 관대해져요. 처분 효과 때문에. 남이 하면 뭐 어쩌고 되지만 본인이 산 거에 대해서 손질하면 부끄럽고 쪽팔리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면 오를 거다. 이렇게 냅두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럼 하나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게요. A와 B가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해서 7천만 원을 벌 경우가 40%고 주식 투자를 해서 3천만 원을 벌 경우가 90%예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밑에 답을 보지 말고 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확률로 계산을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통 그 경제학의 전제라고 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A를 대부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 경제학의 전제에서는. 근데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됐어 40% 말고 그냥 3천만 원이 어디야 90%나 되는데 3천만 원으로 확정을 짓고 가자. 그러니까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처분 효과 아까 나왔던 것처럼 손실을 회피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확실한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걸 확실성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들에 대한 이런 것들, 그래서 자신감이라든지 군집 행동이 금융시장 가격을 왜곡을 시킨다고 하는데 일단 뭔가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움직일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런 거에 대입을 해보면 인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한 가지 그 금융시장에서 되게 재밌는 그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 뭐 주가가 언젠간 회복되겠지라고 하는데도 굉장히 그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그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기서 예전에 되게 메릴 린치라고 미국 금융회사 있잖아요. 거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7조 원 정도, 거의 상상도 안 되죠. 엄청나게 큰 투자 금액인데 저기 투자를 하고 엄청 물려버렸어요. 그러다가 엄청 나게 이제 많이 손실을 입고 한 6조 원 정도를 손절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실제로 다른 투자 같은 경우는 저게 6년 지나고 나서는 테마섹 같은 경우에는 빨리 차라리 손절하고 대응을 했으면, 저런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들도 손절을 잘 못해가지고 엄청난 그 기관들이나 투자자들한테 되게 피해를 보게끔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용히 해야 되는데, 원금이 회복될 때 서둘러 처분하려는 충동에 빠지지 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오래 참고 버티면,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가가 상승을 하는 한 기업에서 판매를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요. 일단은 뭐 그 회사가 엄청나게 쓰레기 회사라서 이제 상폐가 되지 않는 한. 근데 언젠간 오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노의 처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려있다가 뭐 일단 몇 년 동안 물려있다가 올라가서 내가 이제 똔똔이 되는 순간부터는 바로 이제 팔아버려. 그때도.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익을 빨리 확정 짓고 싶어 하거든요. 이제 드디어 탈출한다. 이 지긋지긋한 원금 손실에서 막 벗어나는 순간 되게 뭔가 엄청 진짜 몇 년 만에 목욕해서 떼뱉기는 것 같고 되게 좋은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인간의 당연한 심리인데, 이상하게 또 내가 팔고 나면 계속 주식이 올라요. 내가 팔면 또 오르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물린 다음에 3년을 기다려서 분노의 처분을 했는데 그 이익이 나는 시점은 사실 그 이후부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늘 그때 원금이 됐을 때 대부분 다 팔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 재무학에서는 이런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처분 효과의 오류에서 빠지지 말아야, 그러니까 즉 이런 원금 손실에서 벗어나는 순간 주식을 처분하고 싶은 충동을 잘 참아야지 진정한 투자의 고수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어차피 내가 뭐 중장기 투자를 한다고 치면 사람들이 대부분 주식 투자 처음 경험하셨던 분들은 본인이 이제 수익을 잘 보셔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물리신 분들은 다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제 탈출했네. 이제서야 탈출했어. 이제서야 원금 건졌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다들 지나고 나서 보세요. 예전에 내가 탈출했던 주가 한번 살펴보시면 상폐된 종목들 말고는
다들 냅뒀으면은 더 갔을 텐데 하는 종목들이 훨씬 많을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차라리 냅두면 내 자산이 우상향해서 증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뭔가 이슈성이 있고 유행하는 상품들만 쫓아다니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자산이 우상향으로 증식되는 거는 크게 못 느끼는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행동재무학에 있어서 이게 처분효과랑 또 비슷한 개념이 소유효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70대 후반에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주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나 있대요. 근데 처분하지 않고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주식을 하셔도 그 주식을 사겠으면 그게 은행 주식이었어요. 근데 친구들 노부분이 아니요, 절대 안 사지. 내가 그때 왜 샀을까? 그러면은 후회하실 거면 더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니까 파세요. 그랬더니 글쎄요. 왜? 근데 그러니까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본인이 그때 당시 돌아갔을 때 안 산다며요. 그런 미스판단을 했으면 지금 팔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못 파는 거야. 소유효과. 저렇게 족쇄가 채져 있어요. 안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개념은 이것도 인간의 이제 비합리적인 행동인데 동일한 물건이라도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요.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또 하지만 또 본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이게 관대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려있고 하지만 얘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오를 거야 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 물렸네, 투자해서 뭐 손실을 봤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안 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또 본인이 스스로 그러면 냅두면 그냥 오를 거야, 언젠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류에 빠지는 것 자체가 내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심리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유 효과에도 빠지지 말고 리스크 관리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또 하나가 이제 친숙성 편향 그리고 자국 편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건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면서 이게 이제 홈바이어스 현상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잘 아는 것만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목돈이 뭐 5천이나 1억이 생겼다고 쳐요. 근데 저런 건 이제 금융회사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보통 그냥 아니면 내가 스스로가 주식만 했다 하는 사람들은 주식만 하고 부동산을만 했다 그러면 부동산만 하고 근데 보통 1억이 생겼는데 어디다 투자하지?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갑니다. 그러면은 고객님 요즘 ELS 굉장히 좋아요. ELS 하세요. 은행에선 저렇게 추천합니다. 증권사 트럼프 랠리 아시죠? 올해는 주식이 대박이에요. 주식 하셔야 됩니다. 보험사는 고객님 은퇴자금 충분하신가요? 은퇴 설계 다시 받으세요. 그리고 핀테크는 지금 핀테크만 한 게 없어요. 은행 왜 가세요? 적금 말고 저거 하라고 막 이희진 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금값을 추월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하셔야 돼요. 부동산은 그러니까 저게 무슨 얘기냐면은 스스로가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친숙성 편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하고 내 자산을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전체 수업을 다 듣고 나서도 본인이 친숙한 거에 가게 돼 있어요. 그거에 이제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거에 대한 모범 답안은 뭐냐면 나눠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실제로 저런 거에 대한 거에 빠지지 말라는 것도 행동 재무학에 있어서 하나의 그 오류였고 그 다음에 예측 오류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도움되는 지표를 보려면 어떤 지표를 보라고 말했죠? 응? 아니 눈 피하지 말고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왜 잘했는데 뭐라고요? 현행 지표는 이미 반영돼 있는 거고 네? 왜 다들 자신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미래를 예측을 해서 올바른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과거의 정보에 비해서
최근에 얻은 정보에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두거나 이제 불확실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극단적인 예측치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그런 이런 편향적인 것을 보이는 것을 예측 오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행동 재무학에서 있는 인간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발상 투자를 보통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yes 할 때 과감히 no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대로 무조건 가라는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랑 다른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믿으면 역발상 투자자는 그와 다른 사건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관련해서 금융적으로 재밌는 영화 하나 있었잖아요. 뭐예요? 빅쇼트. 빅쇼트 영화 혹시 안 보신 분 계세요? 대부분 안 보세요. 혹시 이 강의가 끝나면 저는 꼭 빅쇼트 영화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영화가 2008년도에 우리가 이제 미국 그 서프라임 그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다들 그걸 이제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구조화 시켜가지고 버블이 될 걸 알면서도 상품을 팔아가지고 버블을 일으켜가지고 미국이 망한 건데, 그거를 보고 사건을 봤을 때 역발상으로 쟤네 저걸 망할 거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도 있잖아요. 숏을 친 거예요. 언젠간 저게 정점을 치고 떨어질 거다 해서 걔네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몇몇 투자 현인들에 대해서 다룬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룬 건데,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게 역발상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다들 미쳤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막 그런 영화 장면들이 나오는데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역발상 주식 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트 더 크라우드라고 보면 우리가 보통 크라우드 펀딩 할 때 크라우드처럼 그 대중한테 이제 반하게 되는, 처음에 나왔던 그거에 우르르 선동돼서 따라가서 고점에 아까 처음에 봤던 거기 물려가지고 우리가 시파 하지 말라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하나 이제 썸머리를 말씀드리면 방 안의 코끼리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저자가. 이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유용한 정보예요. 예를 들면 이제 빅쇼트에 대비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구조화된 상품들을 계속 샀던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계속 사면 결국에는 누가 어떤 불량 채권인지도 모르고 채권이 다 뭉쳐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 투자해봤자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가 그거에 버블을 일으킨 금융회사들의 주범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역발상 투자했던 저 방 안의 코끼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실제로 미국이 막 진짜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그 실사를 나가봤더니 그 영화 중에 그런 씬이 있어요. 갔는데 집값을 못 내가지고, 나는 그 사람이 한 달에 그 직업이 없는 사람인데도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300~400짜리 월세가 되는 집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용도도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해주다 보니까 상환 능력이 없는 건데, 그냥 그런 불량 채권들에 대해서 금융상품이 미국은 망하지 않아, 계속 이렇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했다가 결국에는 그게 그 버블인 줄 알고 망하게 되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을 때 유용한 정보를 방 안의 코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접하는 양적 완화가 종결이 됐다, 아니면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한다, 아니면 금리를 인상합니다, 금리를 인하를 합니다, 아니면 테러 이런 거나, 어제도 막 북한 미사일 쏘고 하면은 다들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방산주 오른다, 월요일 날 빅텍이나 스페코 이런 거 한번 봐야지. 다들 왜 웃지? 한번 보려고 이미 관종에 담아놨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대통령 선거 이런 거는 누구에게나 오픈돼 있는 정보잖아요. 이게 그냥 군중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이거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투자나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어서 관심을 안 가졌던 거고,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정보들은 누구에게도 오픈돼 있고 다 아는 것들은 저런 걸 얘기를 해요. 저거는 방 안의 코끼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주식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이슈는 대부분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주가는 우리 기대감에 선행돼서 움직인다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애들이 법령화나 상용화가 엄청 되지 않았지만 기대감 때문에 엄청 주가가 올랐잖아요.
선행돼서 가는 거로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런 것들 특히 실적 같은 것도 왜 좋은데 나오니까 떨어지냐고. 이미 알고 있던 정보고 호재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실적 발표된과 동시에 소멸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고, 유행하는 이런 투자 방법이나 이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비트코인 같은 것도 초기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런 거에 효과가 있죠. 100만 원대 잡거나 200만 원대 잡아서 500만 원대 차익 실현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겠지만 사람들이 지금 금값 초월했으니까 다 사야 돼 할 때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참여자들이 많아질수록 그 효과는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와 투자 판단이 방안의 코끼리인지 아닌지, 역발상 투자가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 너무 끝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는, 저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제 개념을 생각하고, 이 정보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린 지금 너무 정보가 많아서, 투자할 때가 너무 많아서 어디다가 해야 될지 모르는 지금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먹을 것도 너무 많고. 진짜 이건 사견입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내가 그 판단 능력을 이제 길러야 된다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재밌는 사례 하나 또 얘기를 해볼게요. 투자자들이 이제 이기에 자산 거래 빈도가 높은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과도한 자신감을 과신감이라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과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서 대응을 빨리 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예를 들면 소유 효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뭔가 가진 손실이나 나쁜 거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순서대로 볼게요. 금융시장에 예를 들어서 접목을 한다면 주식 호재 관련된 뉴스가 발표가 돼요. 그랬을 때 금융 투자자들의 과잉 반응으로 금융시장에 군집 행동이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했던 군집 행동, 누가 좋다 하고 하면은 우르르 떼가지가 몰려들죠. 그래서 금융 버블이 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들, 우리도 동물이잖아요. 동물들의 생태계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수만 마리의 들소떼가 강가에 뛰어들 때, 이제 원래 악어 때문에 주춤하고 다들 눈치 보고 간 보고 있었는데, 한 마리가 이제 들소가 이렇게 빵 뛰어들면 괜찮은가 보다, 악어 없나 봐, 이렇게 우르르 뛰어들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야. 비트코인 다들 실체 없다 했지만 다들 돈 벌고, 옆집 누가 돈 벌었고 옆에 김 과장이 김 부장이 돈 벌었다고 하니까 다 뛰어들잖아요. 이렇게 하면 수만 마리가 같이 뛰어들어요. 이건 효율성으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냥 인간의 군집 행동일 뿐이에요. 심리적인 거죠. 그랬을 때 금융 효율성 시장에서 반해 굉장히 비효율적 시장이고, 이거는 심리 현상이랑 깊은 관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런 투자 기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보다는 인간의 심리라든지 그런 철학적인 거, 인문학 이런 거를 더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하신 분들이 훨씬 잘해요. 주변에서 보면은 실제로 그런 게 더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이런 이제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투자 자산에 대한 지각적 오류를 범하죠. 이게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아까처럼 막 오르는 애들의 달리는 말에 올라탈 때. 근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때, 그런 것도 기법으로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달리는 말에 우리가 올라타서 그 상승 추세를 보는 것과, 진짜 이게 그냥 단순한 버블인데 과감하게 그냥 용자다 이렇게 해서 뛰어들어가지고 군집 행동을 하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 봤었던, 사실 비트코인 해외 시세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제가 막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게,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해외 언론에 대한 기사라든지 그 구글링만 한번 해보셨으면 우리나라 미쳤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절대 투자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금융회사별로 가격이 다른 거지만 어느 정도 시세에 대해서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다른 해외에서는 그게 지금 300만 원대고 그 전후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게 500만 원대가 가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사는 것 자체가 본인 판단이 진짜 잘못된 거죠. 과신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부정적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 반응이, 언젠간 냅두면 비트코인 채굴량 한정돼 있다며, 22,000개밖에 없다며, 내 것 오를 거야, 뭐 자식 물려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오류를 범하지 말고, 과대평가, 이제 금융 투자들은 좋은 또는 이제 나쁜 정보에 주가는 되게 과민 반응을 하고,
이러한 심리 요인이 금융시장 가격을 굉장히 왜곡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 알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을 하면서 걔네도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걔네가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실적이 안 좋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당일날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실적이 안 좋다 하면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셀트리온이라는 애들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걔네가 더 적자더라도 앞으로의 이제 가능성과 기대가 더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시장이 다르게 움직이니까 그 제가 얘기하는 거는 비이성적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도 타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오히려 투자에 반영을 하자는 게 오늘의 핵심인 거예요. 역발상 투자 자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움직이자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뭐 개념은 아니니까 뭐 후회 해피 뭐 심리 매개 이런 거는 다들 뭐 우리가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군중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은 지금 제가 뒤에 얘기를 할 거는 투자 시장에서 그냥 동량 예측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안 잡히신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가 금융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어디가 뭐 무릎인지 어깨인지 뭐 아니면 여기 뭐 산이네 뭐 어디네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못 알아들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알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강세 시장, 약세 시장, 그리고 하나 또 그냥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또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강세 시장은 영어로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할까요? 어떤 마켓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맞아요. BULL이라고 해서 황소, 불리시 마켓이라고 해요. 그리고 약세 시장은 어떤 동물에 비유하는지 아세요? 곰에 비유해요. 베어리시라고 해요. 그냥 뭐 그거는 하나 여담인데, 하나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런 해외 언론사 관련된 영어를 볼 때 강세장, 약세장 보면 되게 뭔가 마켓이 베어리시하다 그러면 지금 약세장으로 가고 있다. 불리시, 그러니까 그 동물들을 생각해 볼 거예요. 되게 곰은 황소에 비해서는 기운이 되게 약하고 둔하잖아요. 그러니까 곰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일단 다오 이론에 대한 뭐 설명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 크게 그냥 이 개념에 대해서는 막 이게 저게 뭐야 뭐 대학 때 수업이야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장기 추세 전환점을 발견하는데 이 다오 이론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막 이런 차트들 있잖아요. 이런 캔들로 이루어진 거나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새로운 2차 변동, 뭐 최고점, 이런 주 변동점을 정점으로 능가하지 못하면 이거 뭐 하강에 접어들었다. 아니면 이거를 능가했을 때 상승장에 접어들었다. 이런 추세 정도는 본인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당일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데이 트레이드나 이런 건 아니지만 미국장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꺾이지 않고 계속 잘 가고 있는지, 베트남 시장이 잘 가고 있는지, 중국 시장이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파악을 하려면 이런 걸로 이제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냥 이거는 이 개념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대충 봤을 때 그래프 보면은 알 수 있는 개념인데, 그냥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나온다는 거를 강세장이 언제 전개가 되고 하강 국면에 전개가 됐는지 보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전 고점을 찍고 올라가는 것과 전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제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주가를 변동시키는데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단순히 뭐 호재 이런 것만 보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초보자 분들은. 근데 예를 들면 KB금융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이제 제 고객분이 한번 이제 문의를 주셔서, 그분이 원래는 평균 단가가 한 주당 65,00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물타기를 시켜서 평단이 55,000원이 됐어요. 근데 그 최근에 6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58,000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6만원대 갔을 때 팔으라 그랬어요.
근데 더 갈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범한 오류가 뭐냐면 지금 은행도 좋잖아 분위기 냅두자라고 고객은 얘기했는데 거래량을 보니까 6만 원대부터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때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 추세에 대한 것도 있지만 거래량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그 우리가 사람들이 이 캔들 차트만 보고 밑에 뭐 거래량에 대한 수급 이런 거 잘 안 봐요. 근데 보통 매도 타이밍을 언제 알 수 있냐면 거래량이 줄 때 그냥 단순하게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뭔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저도 그냥 단순히 그렇게 쉽게 알려드리는데 여기서 그냥 보통 금융학에서 얘기하는 게 OBV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그냥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개별 주식이나 가격 예측에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증권시장의 전반적인 동향 파악에도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랬을 때 앞기간의 정상을 뭐 상회할 때는 주가가 앞으로 상승을 할 때를 얘기를 하고 앞기간의 바닥을 하회할 때는 주가가 하락할 신호이다. 사실 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또 되게 어렵게 들리죠. 사실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 정점을 찍고 올라갈 때는 앞으로 상승한다. 그러니까 차트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추세를 봤을 때 전에 정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일 때는 상승을 한다고 보고 여기서 전 정점을 찍고 떨어질 때는 하락 추세라고 그냥 그 느낌상 근데 아예 이런 개념조차도 안 잡히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알고 접근을 하면은 초보자분들도 어느 정도 그 매수 매도에 대한 감이 그냥 이 회사 호재가 있어서 좋던 데가 아니라 차트나 추세를 봐도 지금은 살 때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감이 조금씩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보게 되고 기술적 분석을 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뭐 기사라든지 경제 이런 걸 보고 기사나 그런 걸 보고 파악을 했잖아요. 근데 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행동재무학과 마찬가지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보통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차티스트라 그래서 차트만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기술적 분석이나 그 펀디멘털적인 것만 분석을 해서 이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둘 다 중요해요. 예를 들면 뭐 그 속도보다 방향이다 얘기하지만 저번에 어떤 분이 뭐가 더 중요했는데 둘 다 중요하다가 답인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주식도 투자도 똑같이 둘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엄청 하나만 맹신하는 과신감은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야 정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놓쳐가지고 한번 호되게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차트나 이런 걸 안 보셔가지고 기본적인 분석만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기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기술적인 분석 말고 그냥 단순히 호재 이 회사 뭔가 이번에 지금 이걸 한대 실적 좋다던데 이런 거 수주한다던데 어디 공장 짓는다던데 이런 것만 보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접목을 시키시면은 더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장이 효율적이라면은 주가의 변동은 시계열로 이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이 무작위로 나타나므로 과거의 움직임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분석하더라도 미래 가격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주식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매일매일의 이런 가격 변동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시장 가격 변동의 추세를 발견한다면 이 기술적 분석의 유용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파악할 거는 큰 기법보다는 그냥 추세만 파악만 해도 실패할 확률은 적어요. 예를 들면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 투자를 접근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그냥 하나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상승 신호인지 하락 신호인지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좀 찾아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상승 신호, 하락 신호에 대한 느낌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많이 쓰는 개념이 그 투자를 할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이평선 얘기를 하는데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개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 이동 뭐 평균선이라든지 뭐 중기 이동 평균선에서 뭐 5일선, 뭐 60일선 뭐 이런 것 뭐 대충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게 60일선이 뭐 뚫고 올라가면 이때부터 뭐가 올라오고 근데 정확한 개념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뭐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기간별로 이평선이 나와요. 이동평균선이 나오는데 이걸 줄여서 이평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나란히 상승 중일 때는 안심할 수 있는 강세장이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이게 하락으로 꺾이는지 아닌지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장기 이동 평균선의 상승이 상당 기간 진행된 후에 단기 이동 평균선이 오르지 않고 약해지면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이다. 이게 상투. 근데 이런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이 이평선이 오르지 않고 약해지고 있는데 내가 그때 매수 들어가면 아까 맨 처음에 보였던 그런 그림처럼 상투를 잡고 욕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 맞는, 그러니까 원칙, 뭔가 그런 이제 포뮬라 같은 건 아니에요. 공식 같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가 보통 장단기 이동 평균선을 얘기를 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있으면 내가 뭔가 호재를 보더라도 얘가 진짜 더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것도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가서 분석해 보면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한번 대입해서 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가 이렇게 이평선이 전혀 무관하게 뒤섞여서 마음대로 움직일 때는 그냥 얘는 지금 법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전 세력이 있다든지 그냥 무관하게 호재라든지 악재라든지 전혀 그런 거랑 무관하게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추세 자체가 없으면은 그냥 아예 내가 호재를 들었다고 해도 이거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초보자분들이 내가 카더라식으로 정보를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내가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 거. 그리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되게 엄청 있어 보이는 얘기지만 별거 없어요. 저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이 중기 이동 평균선이 저렇게 올라갈 때 보통 우리가 뭐 60일선이 뚫고 올라간다라고 할 때 골든 크로스가 보인다. 저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경제방송이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저런 걸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런 신호가 보통 나오면은 단기선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저런 신호가 나오면 얘기를 하고,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추세 꺾일 때, 이럴 때 들어오는 내가 이제 소스 같은 경우는 매수를 안 하는 게 좋겠죠. 뭔가 정보가 들리거나 내가 알더라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을 조금 하면 좋다. 그리고 HST입니다. 이게 뭐냐면 되게 있어 보이게 해외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그냥 헤드, 숄더, 톱이에요. 우리가 그때 얘기하는 어깨, 이제 머리 상투, 헤드, 숄더, 그리고 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진짜 있는 경제학이나 재무학에서 있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저런 거를 뭐 얘기를 해서 그런 거지. 왼쪽 어깨,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한 매입 세력이 일어나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후에는 거래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서 약간의 가격 하락이 따르는 국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 우리가 얘기하는 상투, 다시 강한 매입 세력으로 어깨의 최고점보다 가격이 상승했다가 차차 왼쪽의 어깨의 최고점으로 이제 보다 가격이 하락되는 국면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때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른쪽 어깨는 거래가 많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애들이, 이게 왼쪽 어깨인지 오른쪽 어깨인지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래량이 더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보면 돼요. 거래량이 보통 줄어들면은 저렇게 오른쪽 어깨처럼 이제 가격이 많이 계속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지 않으면 가격은 조금 상승하지만 가격 상승이 머리 최고점에 도달하지 않고 다시 하락을 해요. 이게 52주 신고가와 아닌 고 꺾이는 거에 대해서 차이점이 이제 거래량을 보통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 나오는 확인점은 세 번째 하락 국면이며 이제 거래의 소강 상태를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꺾여서 떨어지는 거죠. 이런 차트들 많이 물리신 차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테마성이 많은 차트들. 그래서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를 잇는 선을 이하로 하락하는 국면을 보통 이렇게 확인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만 파악을 해도 내가 이제 지금 들어갈 애들이 어느 정도에 있는 건지, 아까 얘기했던 상승 국면, 하락 국면인지, 거래량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만 알고 있어도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윗꼬리를 달았네, 아랫꼬리를 달았네, 뭐 이제 캔들 차트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거는 요즘에는 검색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게 근데 그것도 원칙적인 게 아니니까 완전히 100%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그런 걸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안 가지고 온 이유는 오늘은 숲을 볼 땐 거예요. 나무가 아니라. 결국에는 숲을 보고 내가 이 추세를 알고
결국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는 그런 것까지 봐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막 그런 거 보고 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트. 오늘은 캔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게 양봉이고 음봉이고 윗꼬리 달고 아랫꼬리 달았대요. 이렇게 가시다가 결국에는 어려워가지고 포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냥 일단 처음에 초보자들은 이런 추세부터 공부를 하면요 되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투자의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행동 재무학을 오늘 우리 공부했던 이유는 결국 다른 사람도 탓할 그것도 없고 본인 스스로한테 있다. 이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나.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품에 투자해서 마음고생 막 실컷 하다가 막대한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 너무 수수료가 높아서. 제가 한 가지 예로 예전에 그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 있는데 금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우리가 찾아서 투자를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를 할 때 이게 수수료나 보수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혹시 머니맨에서 제가 금 투자하는 거에 대한 방송 보신 분 계신가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그 보통 우리가 금발을 산다고 하면 금을 사려고 하면요 은행을 생각을 하거나 종로 금은방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증권사예요. 증권사에서 사시면요 지금 금 1g당 최근 오늘 제가 뭐 그저께 시세를 확인을 못했는데 보통 한 4만 원에서 5만 원대 왔다 갔다 합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으면 그 이상을 가기도 하는데 그 은행에서 보통 어떤 프로모션을 하냐면 금 보통 1kg짜리 바 하나를 700만 원에 팔아요. 근데 증권사에서 1kg짜리 사면 얼마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걸로 치면 500만 원 안 돼요. 근데 은행에서 그걸 700에 팔고 금수저 하나 20만 원짜리 하나 줘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나 금수저야. 금수저 받아. 이러면서 은행에서 금 1kg를 삽니다. 그래 놓고는 금이 진짜 많이 올라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차액으로 실제로 시세가 지금 1g당 그런데 내가 차액으로 200만 원 이상 올라줘야 그걸 차액을 팔아야지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금 투자 좋대 해가지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생각도 못하고 종로 금은방이나 은행 가서 사고 투자로 수익을 못 받네 해요. 왜냐면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공부가 없으니까. 금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KRX 현물로 증권사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금에 대해서 그 우리가 접대 얘기했다시피 안전자산에 대해서도 해지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위험자산도 투자를 하지만 보통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게 금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본 엔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그 이제 현금에 대해서 해지를 할 때는 달러가 약세니까 달러도 지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안전자산으로 그 이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살 때도 달러도 그냥 우리가 일단 달러 사면 좋다 그래가지고 은행이나 이런 데서 예금하면은 아시죠? 은행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넣을 때 환전 수수료 떼고 뺄 때 환전 수수료 빼요. 그러니까 고객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달러 같은 거 할 때는 뭐 ETF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뭐가 뜬다 오른다 하면은 이런저런 보수 금융회사에서 취해가는 보수나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고 꼼꼼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오늘 강의를 좀 정리를 하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거에 대한 행동 재무학을 활용한 역발상 투자를 하되 실제로 내가 뭔가에 대해서 접목을 할 때는 이성적인 이제 행동을 해서 투자를 하거나 결정을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단련을 하고 투자자의 적은 바로 자신이 안 되게 내 자신을 철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수련을 하시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투자에 활용을 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호되게 이렇게 당한 다음에 다시는 투자를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또 옆에서 누가 뭘 벌고 또 뭘 하면 또 이제 또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또 이렇게 접속을 하고 공인증서 들어가서 또 뭔가 사야 될 것 같고 쇼핑을 하기 시작을 해요. 주변에서 이제 또 돈을 벌었다 하면 또 다시 엉덩이가 들썩거리죠. 손이 막 들썩거리고.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에 계속 실패의 악순환. 이런 걸 막으려면 결국에 이제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 해야 되는 거고, 다시 이제 기술적 분석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일단 먼저 장점부터. 모든 정보는 언젠가는 이런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과거 움직임을 보고도 분석해서 모든 정보가 반영되는 과정을 파악을 하면은 정보는 모르지만 정보가 반영되는 시발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이제 이게 선행돼서 들어갈 때 뭐가 확 오를 때, 예를 들어서 신문기사나 이런 거 찾았는데 공시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없는데 주가가 막 이유 없이 막 오를 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뭐 시발점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접대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투자를 안 해보더라도 이런 호재나 악재가 나왔을 때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내가 패턴만 찾아내는 것도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투자와 친근해질 수 있는 하나의 그 이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정보건 주가가 움직일 때 움직이는 추세를 처음부터 알지 못하더라도 곧 그 움직임을 발견해서 이익을 볼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의 장점이에요. 강세인지 약세인지 앞으로 이제 상승인지 하락인지에 대한 그냥 추세나 움직임만 이용을 하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저는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기본적인 분석에 충실한 투자자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거는 이 정도만 반영을 해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봤더니 오히려 그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되더라고요. 나무를 보게 돼서. 저런 걸 너무 놓쳤었어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투자에 대한 건. 그리고 단점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정보나 심리적인 변화는 반복적일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지만 비이성적인 행동일수록 한 번 뭐 또라이는 영원한 또라이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이제 다중인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랬다가 안 먹히니까 이렇게도 해봐야지, 팔아야지, 나가야지. 이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게 원칙처럼 갈 수가 없는 이유가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진 패턴들은 항상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의 단점이나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동일한 과거 주가 양상을 놓고 어느 점이 이제 주가 변화의 시발점인가 하는 해석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역사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들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기본적인 분석만 해서도 안 되고 기술적인 분석만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장단점, 각각 장단점이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분석만 할 때에는 이런 추세에 대한 파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걸 간과하고 들어가서 본인이 왜 나는 이런 거 있다고 해서 샀는데 사자마자 떨어질까, 팔고 나자마자 오를까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에 대한 본인이 추세에 대한 파악을 전혀 안 하고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만 또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또 그 반영되지 않을 리스크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밸런스 있게 반영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요즘 뭐 자산관리사나 이렇게 뭐 이제 증권사 PB나 되게 유명한 투자 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늘 나오는 게 이제 명품이나 되게 좋은 차 이런 거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100%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능력 때문에 탈 수 있는 거지.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리스로 해서 막 이렇게 과시용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실제로 월가에서 나온 신조어예요. 있는 개념이에요. 레드 페라리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하는 게 본인의 담당자나 투자 그 담당자가 성공한 뒤에 빨간 페라리나 이런 슈퍼카나 좋은 거 너무 호화스럽게 사면은 자극 추구 행위에 집중하는지 아닌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피하라는 얘기가 실제로 월가에서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보면은, 저도 이제 자산관리사지만 자산관리사 애들 중에 많이 욕먹는 애들 보면은 이제 그런 막 슈퍼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죠? 이렇게 핸들에 이렇게 그런 애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진짜 그런 거 말고 오히려 더 고객의 이런 걸 위해서 빠르게 돌려 쓰고 이런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행동 심리학을 행동 재무학을 반영을 한 게 이희진 씨도 그랬고, 죄송해요. 계속 큰 방에 계신 분을 다시 소환을 해서 죄송한데, 왜 그게 먹혔었냐. 그게 사실 실제로 경희대에서 MBA에서 금융 마케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희진 씨의 사례로 논문을 썼었대요. 그게 이희진 씨가 잘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의 허황심,
허영심을 자극시킨 거. 이거죠. 자극 추구 행위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실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걔를 따라하고 걔한테 그냥 자산을 맡기면 나도 저기 청담동에 살 수 있고 저기 집에 수영장에서 걔랑 같이 헤엄칠 수 있고 차 저렇게 부가티 이런 거 탈 수 있고 하고 한다는 것만 본 거지 걔의 투자 기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자극을 시킨 거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하는 사람도 속이는 사람도 둘 다 나빠요. 그러니까 안 당하게끔 본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런 개념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지금 예를 들면 어제처럼 이렇게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나라가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오너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 투자자 애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하면 최근에 삼성전자도 주당 7,000원인가 더 그 배당을 높여가지고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요즘 트렌드로는 앞으로 우선주들 위주로 하고 있는 지주 회사들이 주가가 더 많이 움직일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반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반영을 시키다 보면은 한반도 위기설 우리 뭐 언제든지 가끔 정은 씨가 정은 씨 친구처럼 도발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금은 이렇게 우리가 세이프 헤븐이라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뭔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뭔가 안 좋은 게 일어나고 미국이 시리아 공격하거나 이런 게 나오면 금 가격이 금의 추이를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 브렉시트 영국이 이제 탈퇴한다고 했을 때도 금이 28%나 올랐어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로 금융시장에서 보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그 폭탄을 투하하고 나서도 올랐고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제가 접대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내에서만 하나는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우리가 이런 상품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려면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우리도 뭔가 북한에서 이렇게 쐈다 그러면 외신들이 보도를 하기는 너네 큰일 난 거 아니야? 뭐 이러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제 무덤덤해졌잖아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뭐 북한이 쐈다고 해봤자 이제는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돼서 옛날에는 되게 주식시장도 크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북한이 이렇게 귀요미를 하나 뿅 쏘면 쟤네 또 그래서 방산주들도 이제는 예전처럼 막 그 스윙 엄청나게 오르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래봤자 우리가 막 같이 누가 뭐 죽거나 이렇게 막 뭐가 어디 폭파가 되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뿅 한번 지들 그냥 실험했다고 하니까 별로 위기감이 안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자연스레 보호 본능이 작동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무덤덤해지는 거.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도 조류독감 같은 이슈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런 투자적으로 뭔가 이거 연결시키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좋아요. 근데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 쐈다. 방산주 사야지. 무조건 오를 거야. 안 오르네? 그리고 조류독감. 어디서 누가 조류독감 걸렸대요. 누가 어디 구제역이 걸렸대요. 아 그러면 거기 백신주 오르겠다. 뭐 어디 방역업체 오르겠다 했는데 안 오르네? 너무 이제는 진부한 소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00% 맞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도 이제 학습 효과가 돼서 흔히들 얘기하죠.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잖아요. 마켓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테마성 호재나 이런 거 약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먹혔는데 이제 약발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전쟁이 났을 때 생필품 사재기하고 이러니까 뭐 농심이나 이런 그런 식품주들이 오른다. 이런 현상들은 단기적으로는 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또 너무 예를 들어서 북한이 계속 전쟁 도발 했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약발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재료가 얼마나 신선하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이제 그 반응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나중에는 이 정보가 반응은 하지만 민감도 이런 것도 이제 알아차릴 수 있어야지. 저는 오히려 이제는 그렇게 북한이 도발했다 그러면은 잘 안 보거든요. 별로 뭐 이제 뭐 좀 뭐 어디 폭파되거나 뭐 그렇게 해야 좀 자극이 될 텐데 크게 이제는 사람들도 이제 너무 진부한 소스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거는 뭐 번외인데 특히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습관이잖아요. 결국엔 제가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운동하고 결국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자산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건강하게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제 주변에 이제 제 자산가들이나 이제 부자분들 만나서 봤을 때 진짜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안 그렇고 막 이제 뭐 방탕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단은 투자를 할 때는 본인이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이제 그 매매 일지나 이런 거를 꼭 쓰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하고 와서 물렸다 이게 아니라 요즘에는 뭐 키움증권이나 이런 데는 아예 자동적으로 매매 일지가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도 그냥 엑셀로 내가 뭔가를 샀으면 사람들이 내 전체 그 투자 자금에 대해서 비중 얼마로 평균 단가가 얼마고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걸 기록을 하고 나중에 대응을 어떻게 했고 이런 거를 써놔야지 본인이 리스크 관리가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행에 적금 넣어가지고 100만 원씩 1년 넣어도 지금 1년 지나고 나서 10만 원도 이자 안 주는데 그러면서 왜 본인 돈 몇십만 원, 몇백만, 몇천만 원 돈 넣는 거는 그렇게 관대해요? 그런 거 좀 저는 그러니까 이런 꼭 이제 저는 이거는 뭐 투자뿐만 아니라 평소에 메모 잘하고 기록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업무 효율 높잖아요. 일 다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경향이 월등히 높대요. 이거는 진짜로 나온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오히려 많이 벌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가정이 많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처음에는 그렇게 부를 잘 축적을 했다가 나중에는 하기 되게 아이러니한 문제라서 또 그런 거 있으시면 법률적인 거나 이런 거는 상담을 주시면 되고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그냥 이거는 가볍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투자 현인은 이제 워렌 버핏이잖아요. 워렌 버핏도 뭐 이제 가끔 실수도 하고 워렌 버핏이 최근에 가장 자기가 크게 했던 실수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마존에 투자를 안 한 거래요. 닷컴 버 봤을 때 아마존에 투자를 안 했던 게 자기가 표현을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너무 too stupid 해서 투자를 안 했대요. 근데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거의 한 924배인가? 그렇게 올랐었어요. 근데 실제로 워렌 버핏이 자기 부인한테 워렌 버핏 지금 나이 몇 살인지 아세요? 거의 간당간당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너무 미국 언론 너무 이제 스트레이트해서 너무한 게 유언은 뭘 남기시겠습니까? 늘 매년 물어본대요. 단골 질문처럼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본인의 이제 머니 유서를 남겼다고 해요. 매년 단골 질문을 묻는데요. 그러면 유서에 항상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죽은 뒤에 부인한테 남겨진 돈은 국채 매입에 10%를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S&P 500에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해라.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S&P 500에 53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얼마였어요? 9%대가 넘어요. 실제로 직접 주식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했대요. 본인은 그 평생을 그렇게 해놓고는.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가 뭐냐면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최근에 인덱스 펀드 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뭐 20 몇 프로, 30 몇 프로 정도 날 정도로 굉장히 추이가 좋은데 지수에 투자를 하는 펀드거든요. 뭐냐면 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을 담고 있어서 증시 전체 변동과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덱스 펀드에 차라리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이 더 나은 게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기사에도 뭐였어요? 코스피, 코스닥 다 오르는데 왜 개인만 수익률이 안 좋을까? 왜냐면 단일 종목에 본인이 액티브하게 투자를 해서 그런데 오히려 뭐 코덱스 200이라든지 이렇게 지수에 올라가는 데다가 투자하신 분들은 오히려 꾸준하게 안전하게 수익을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와 S&P 500의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실제로 얘네보다는 지금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얼마나 투자 현인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얘는 한 번도 그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마이너스를 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투자 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게 안 좋았고 이게
단기간 동안 몇 년 동안만 잘 번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꾸준히 언제부터로 봐야 되죠? 1985년대부터 2016년대까지 거의 한 30년 이상을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투자라는 건 제가 저때 얘기했다시피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의 성향을 정할 때 보통 두 가지로 나눠요. 패시브와 액티브 투자를 나누는데 패시브는 말 그대로 방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액티브는 굉장히 이제 보통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능동적으로 특정 주식에 따로 이제 고르는 수고랑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뭐 ETF라든지 펀드 같은 경우도 특히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굉장히 싸요. 왜냐면은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그 보수가 높은 펀드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걔네가 운용하고 이제 실제로 거기 실사도 많이 나가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운용 보수가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그냥 증시에 따로 이렇게 넣는 거니까 회사에서 그냥 전체 자금만 운용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보수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수나 회사 수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냐면은 말 그대로 투자는 내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자했을 때도 그 수수료나 이런 것도 다 제하고 나서도 그 이상으로 성과를 내야지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펀드라든지 헤지 펀드나 실제로 내가 직접적으로 종목 사서 투자하는 거는 이런 액티브 투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액티브 투자 말고 패시브 투자를 하는 게 그냥 인덱스 펀드에 묻어두라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대요. 너는 내가 했던 그걸 하지 말고 어차피 넌 못 할 거니까 그냥 패시브 투자만 해도 내가 물려주는 돈은 지킬 수는 있을 거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다들 뭐 상속 증여 이런 것도 많이 받지만 결국에는 내 남편이나 내 부인이나 내 주변 사람이 내 스스로가 만약에 다들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치면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너무 개차반이야. 아니면 남편이 너무 열심히 하는데 부인은 막 펑펑 쓰기만 해. 이러면 또 되게 그 케미랑 합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제 고객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는데 남편분이 엄청 의욕적이어가지고 돈을 되게 잘 모으고 불려요. 근데 부인이 계속 그거를 자기가 건드려서 까먹고 돈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제가 돈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수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수업을 다 지나왔지만 투자가 필수라고 하면은 뭔가 내가 액티브하게 특정 뭐 지역에 부동산을 투자를 하거나 뭐 주식 종목을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게 어렵다고 하시면은 그냥 인덱스 펀드 이런 거에만 내가 묻어 넣거나 투자를 이제 저축이랑 나눠서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물가 상승률은 이길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제 마무리 정리를 좀 하자면 행동재무학 우리 강의의 핵심 포인트는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뭐냐면 일단 신고가주에 투자를 한다. 제가 제 예전에 서울경제 방송할 때 제 별명이 뭐였냐면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가 제 별명이었거든요. 제가 맨날 방송할 때 달리는 말에 올라타시는 게 좋고요. 근데 제가 신고가주 투자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신고가주 투자를 한 다음에 거래량이 줄면 그때 매도를 하거든요. 보통 그랬을 때 저는 예전에는 막 뭐 테마성 이런 걸 쫓아다녔는데 진짜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나서 거래량 줄 때 매도를 하니까 굉장히 저도 이제 수익률이 많이 좋아졌었어요. 개선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심리적으로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사고 싶어 하고 좋은 애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애들은 이유가 있는데 아까처럼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떨어지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 애들은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른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52주 신저가 이런 거 보고 지금은 바닥일 거야 생각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분석해가지고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할 때 주식 내가 바닥에 잡아서 싸게 사서 묻어두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닥을 보지 않는 이상은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본인이 생각했던 그 바닥은 드릴을 뚫고 멘틀까지 갈 수도 있는 그 바닥일 수도 있으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오히려 그 고점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고가 투자를 할 때는 거래량이 주는지 안 주는지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추세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다들 무섭잖아요. 삼성전자 막 150만 원 할 때도 이거 더 가겠어라고 했는데 지금 막 거의 막 240, 250만 원인데도 초반에 못 산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신고가주에 투자하는 걸 무조건 두려워하지 마라. 보통은 어떤 전문가들은 저기에 투자하는 거는 바보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제 경험상과 제가 하기에는 오히려 저는 바닥에서 잡아서 올리는 것보다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훨씬 저는 성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매수랑 공매도를 모두 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게 그냥 공매도를 따로 기법을 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진정한 장기 투자는요. 그냥 한 번 사서 그냥 무조건 묵은지처럼 묻어두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썸 타듯이 사고 팔고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저도 이제 그 KB금융 같은 것도 최근에 걔를 아예 버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6만 원대 그에서 팔고 그 어느 정도 가격 조정 오고 나서 정리가 되고 다시 반등을 하면 그때 사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내가 다시 걔랑 썸을 타는 거예요. 지금은 살짝 바람을 피우고. 약간 저는 주식을 썸 타듯 연애하듯 하라고 하는 게 이게 공매도를 그냥 취하라고 하는 게 적당히 그냥 내가 다시 추세가 꺾이거나 떨어질 것 같으면 그렇게 운용을 계속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냅두는 것도 좋은데 이 아까 얘기했던 그 공매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그 내가 이제 포지션을 취하면은 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손절매는 얼른 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타기 이런 거 그냥 무작정 하지 마시고 안 해야 될 것과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반이 만약에 대선에서 안 나간다고 했는데 본인이 반 거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떨어졌지만 언젠가 오를 것 같으니까 물타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처분 효과에 의해서 본전 치면 바로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런 거보다 내가 미스 판단했구나 하고 나와서 그냥 다른 의사결정을 하는 게 훨씬 현명한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차익 실현한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처분 효과에 의해서 조금 올랐을 때 그냥 무작정 팔고 물린 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떨어지거나 다른 이유에 있어서 이제 뭔가 떨어질 것 같은 게 눈에 보이면은 차익 실현을 해서 내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굳이 저걸 그냥 계속 가지고 있고 떨어질 거 냅두고 있으면 그거는 대응을 본인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차익 실현을 하는 것과 무작정의 장기 투자와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해라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테크주에 투자를 한다. 이거는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강 때 얘기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직업에 대해서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수혜 투자 지역이나 수혜 투자 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라는 거고, 그리고 유동성이 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거래량하고 마찬가지인데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동성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호가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안 팔리면은 진짜 땅 같은 거, 특히 임야 같은 거. 저희 아버지 사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사실 지난 강의 때 말씀드린 지난 강의 때 저희 부모님 오셨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기 앉아있는데 차마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2억을 주고 산을 샀어요. 근데 그게 10년 지나고 지금 20억 가까이가 됐는데 6년 전에 내놨는데 안 팔려요. 무슨 소리냐고 하면은 가끔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테마주를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한 적이 있는데 사고 이제 팔아야 되는데 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 사람은 없고 팔고 싶은 사람만 있으니까 매도주만 엄청 걸려 있으면은 그게 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유동성이 이제 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게 거래가 잘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잘 모르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잡주 이런 거 이제 사면
그 안 되는 경우, 체결 안 되는 경우 한 번씩 생각해 보죠. 근데 유동성 좋은 종목 뒤에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계속 끝내고 싶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말이 아닌 주가를 믿는다. 그러니까 시중에 떠도는 말은 절대 귀 기울이지 말고 주가를 믿어라.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카더라의 정보는 믿지 말고 누가 예를 들어서 이거 좋대 말래 하지 말고 꼭 지금 현재의 주가를 보고 내가 공부를 해서 대응을 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상황을 다 듣고 나서는 카더라 정보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 매수 이유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만 안 하셔도 리스크를 굉장히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는 8번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저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집중 투자하라고. 분산 투자는 20, 30대 때 우리가 열심히 목돈을 모은 다음에 나중에 열심히 이제 내공이 쌓였을 때 집중 투자를,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집중 투자를 하라는 거고, 일단 그 전까지는 분산 투자로 이제 목돈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 종목에 보통 보면은 주식을 해서 저한테 진단받으시는 분들 중에 한두 주씩 막 보초병 세워놓고 막 한 20개, 막 30개 이렇게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다이소야? 아니 나는 진짜 놀랐던 게 막 1,000원, 2,000원짜리 줄을 막 보유 수량 뭐 한두 줄 이렇게 해서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했더니 뭐 진짜 한 4페이지인 거예요. 그래서 나 무슨 다이소에서 쇼핑하신 것 같다고. 지금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 대응이 안 되거든요. 진짜 주식 부자들은 하루에 한두 종목밖에 투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왜냐면은 한 가지 말고 여러 종목을 동시에 본인이 주의 기울여서 관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펀드도 여러 가지 가입을 했고 주식 투자도 이것저것 종목 많이 가입했으니까 저는 분산 투자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잘 하고, 그리고 비중에 대해서도 제가 눈에 얘기했던 예수금, 현금도 종목이에요. 저는 50% 이상은 무조건, 그러니까 최소 30%는 예수금을 냅둬야 물타기를 하던 내가 뭔가 이제 대응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진짜 쇼핑하듯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를 하면은 그냥 다 사버려요. 그냥 그 매수 가능 수량 이렇게 다 눌러보고 확 다 사고 뭔가 대응이 안 되는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한 종목에 내 재산의 30% 이상 몰빵하지 않는, 되게 주식 투자나 어디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안타까운 사례가 많아요. 뭐 그 아내분의 암 치료 금액을 투자했다가 다 날려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고, 되게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투기처럼은 절대 하지 말자. 그게 그거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법들 중에 우리는 보통 바닥에서 사서 상투에서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고 먹고 나오세요. 제가 올해 초에 했던 그냥 생활 속의 주식 편으로 제가 2번 정도 했던 게 미세먼지 관련해서 뭐 위닉스나 뭐 코웨이 이런 거나 아니면 여행주 관련해서 모드투어나 하나투어 같은 것도 6월 이후에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제가 저때 얘기했잖아요. 6월 이후에 휴가를 가니까 그때부터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 전에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고 나와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머리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다고 뭔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늘 안전한 투자를 하려면, 저번에 제가 그 애널리스트들 리포트 보는 법도 알려드렸다시피 한 단계 보수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수를 권유하면은 보유를 하고, 매도를 하면 완전히 스트롱 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한 단계씩 내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실수나 실패를 이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이 좋아서 최저점에서 사서 최고점에서 팔아서 이런 최고의 차익을 거둘 수 있으면 누구나 부자 되게요. 근데 너무 이상적인 얘기잖아요. 다들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꼭 그래야만 파는 게 아니라 좀 안전빵으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는 생각으로 아까 봤던 이제 이익 실현이나 이런 거는 즉각 기회가 오면은 취해야 돼요. 근데 보통 저거를 몰라서 사람들이 계속 물어요. 이거 언제 팔아야 돼?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 놓치면은 그 사람 뭐 이제 탓하거나 핑계대거나 뭐 원망하고. 근데 항상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판단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릎에 사서 어깨에만 판단하는 정도의 생각으로 임하시고, 욕심을 줄일수록 오히려 내 자산을 잘 불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보통 경제방송 같은 거 보시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처분 계획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다들 매수만 생각을 하고 언제 팔겠다, 아까 선절매 계획 같이 그런 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없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뭐 갭 투자를 해서 한 바퀴 돌리고 뭐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내가 처분을 해서 세금이랑 이런 걸 다 제하고 나서도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올 것 같다 라든지 뭔가 처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뭔가 매수만 해놓고 오르겠지, 오르면 팔아야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플랜 B를 안 세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보통 경제방송 같은 거 보시면 매수가를 제시를 하고 손절가나 매도 가격이나 이런 것도 같이 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계획에 따라서 같이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잘 못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투자를 실패할 경우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관리 능력, 그러면은 점점 이제 본인 자산이 불어나시는 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 원론적인 걸 오늘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런 심리적인 거에 대해서 결국 이런 투자에 대한 관리 능력은 본인 자신한테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경계를 하고 아니고는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역발상 투자를 하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내가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수익들을 많이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태 1강부터 4강까지 많이들 고생하셨고, 이게 아마 유튜브로 이제 강의 나올 거니까 복습하시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더 궁금하거나 디테일한 것들은 저한테 뭐 따로 연락 주셔도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거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사실 이 4시간 동안, 뭐 이제 4시간 아니죠, 8시간 동안 이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알려드리기 너무 짧은 시간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나름대로는 뭐 두서 없지만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다시 복습하시면서 열심히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